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장시간 회동을 했고, 그래서 신구 권력 갈등이 봉합되나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 정권 말에 알박기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즉각 반발하고 나섰죠. 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이 특수활동비 공개를 두고도 양측이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남은 기간 정권 이양 작업이 잘 진행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 오늘 1, 2부에 걸쳐서 다양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정찬호 캐스터. 네, 남부지방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속도로엔 나들이 행렬이 길게 이어지는데요. 외곽 방향 정체는 경부선 부산 방향이 총 60km 구간 정도로 가장 심합니다. 먼저 경기권에서는 기흥동탄과 남사 사이로 15km 구간, 이후 충청권에서는 망향휴게소부터 천안휴게소까지가 19km 구간으로 지나기 가장 버겁습니다. 경부선에서 평택 제천선으로 갈아타는 분들도 계시죠. 제천 방향으론 서안성부터 남안성까지 6km 구간 정체 감안해 주셔야겠고요. 이어서 안성휴게소 앞두고 다시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선은 어제 오후부터 지방 방향 정체가 나타났는데요. 지금 목포 방향 순산터널부터 용담터널까지 불편하고 다시 한번 발안을 시작으로 서해대교까지 충청권 진입을 앞두고 16km 구간 답답합니다. 한편 강원 지역과 이어지는 도로선은 아직까지는 경기권 위주로 정체인데요. 서울 양양선은 양양 방향으로 덕소3패부터 서종까지 15km 구간, 영동선은 강릉 방향으로 월곶과 부곡에서 각각 밀렸다가 이후 신갈분기점과 양지터널 사이로 14km 구간 불편합니다. 정체 속 안전거리 넉넉히 두시고요. 화사한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정찬호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만 4,17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이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만 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위중증 환자 수는 1,165명으로 나타났는데 전날보다 134명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아서 이달 초중순까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도 또 조금 완화시켰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 모레인 4일부터 2주 동안 적용될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현행 8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당과 유흥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이 현행 밤 11시에서 자정으로 완화됩니다. 행사나 집회,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도 이 기간 같이 유지가 되는데요. 행사와 집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99명까지, 또 정규 종교활동 역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예. 정부는 이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망,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가 여전해 거리두기를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정점을 지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파력이 더 커진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도 변수인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완화로 다시 유행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데 중대본은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확진자는 10에서 20%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확산세가 좀 더 진정된다면 방역 조치를 사실상 해제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네, 우선 전제 조건이 달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거리두기 기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동안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이 되고 또 위중증 환자와 의료 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모든 방역 조치 해제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안정적인 상태로 간다면 영업시간이나 인원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300인 이상 대규모 행사나 집회 금지와 같은 대표적인 방역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관심이 쏠리는 건 실내 마스크 착용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스크는 방역 최후의 보루로 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적어도 실내에 한해서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브리핑에서 언급이 됐는데 방역 당국은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더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거리두기 조정 과정에서도 이 점을 종합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리두기가 마지막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연장될 것인지 앞으로 2주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가서 이 조만간 새 정부의 초대 총리 인선이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당선인이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러면서 당선인을 직접 만나서 이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당초에 안 위원장은 대선 전에 단일화 당시에 윤 당선인과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집권 후에 밑그림을 그린 뒤에 국무총리로 직행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제기가 됐었는데 최종 고사한 겁니다. 네. 이게 총리직 제안을 받고 고심 끝에 거절을 한 건지 이게 관심이 쏠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당선인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자신이 먼저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장은 대신 인수위원장이 끝나면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정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예. 이제 그렇다면 이 다음에 안 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방선거와 당권 도전 이 두 가지가 거론이 됐잖아요. 그래서 먼저 경기지사 출마를 비롯한 지방선거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출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에 출마는 안 하더라도 선대위원장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판단할 몫이지 내가 하겠다고 손을 들어서 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습니다. 예. 네, 당권 도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인 만큼 당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도전할 것인지를 묻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이러면서 여지를 둔 상황입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아니라면 그러면 총리 후보는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죠? 네, 초대 국무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은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예. 사실상 실무선의 검증은 끝났고 윤석열 당선인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당선인 측은 총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경제와 안보를 조율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런 기조 속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전 총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인데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와 한국무역협회장을 역임했는데 통상산업부 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를 맡은 통상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르면 내일 발표를 할 거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선인 대변인실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서 신임 국무총리 후보 확정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내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와 함께 최종 물망에 오른 인물은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인데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임 전 위원장과 만나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임 전 위원장은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 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우여곡절 끝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아주 그동안 만난 그 당선인과 대통령 만남 가운데서는 제일 늦게 만났지만 또 제일 오래 또 만났죠?
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지난달 28일에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2시간 36분 동안 회동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만남 중에서는 가장 길었던 시간인데요. 대선 이후에 19일 만이니까 동시에 역대 회동 중에서는 가장 늦은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가장 짧았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박근혜 당선인과 만났을 때였는데 2012년 12월 28일에 만나서 40분 동안 회동이 진행이 됐고요. 브리핑도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예. 반면에 가장 오래 한 회동은 2007년 12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당선인 간의 회동이었는데요. 그때가 2시간 1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동은 그때를 뛰어넘은 가장 오랜 시간 진행된 회동으로 기록이 되게 됐는데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독대한 시간은 없었고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을 해서 4명이 함께 회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덕담도 여러 차례 오갔는데 그 문 대통령은 당선인에게 정당 간에는 경쟁할 수 있어도 대통령 사이에는 성공기원이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윤 당선인은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다.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하겠다.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네, 장제원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청와대는 별도 브리핑을 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먼저 브리핑을 할 때는 합의사항이나 공감대가 있으면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장 비서실장은 합의문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쏠렸던 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잖아요. 그래서 장 비서실장은 회동 도중에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먼저 언급을 했고 당선인이 이전 취지를 설명했다고 전했는데 그 이전 정부 때부터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전을 못하지 않았느냐. 이번 정부는 꼭 이번만큼은 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의 목 아니냐, 협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협조라는 게 현실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야 하는 건데요. 그 지난번에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상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사 비용 496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 문제인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면밀히 검토하겠다, 정확한 예산을 따져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회동이 끝나고 나서 실무 수준의 논의가 계속됐고 또 5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 때 이 예비비 승인 안건이 정식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비비 규모는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한 예산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안보 등 중요 업무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조건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전 비용 모두를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회동에서는 집무실 이전 문제 외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 또 그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인사 문제, 그리고 외교안보 문제가 거론되기는 했는데 모두 협의해 가자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신구 권력 갈등이 이제 해소되나 했더니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엔 이제 대우조선해양 사장 임명 두고서 청와대랑 인수위가 맞붙고 있죠. 네, 청와대 회동이 끝나고 나서 신구 권력 사이의 갈등이 좀 봉합이 되는 듯 보였는데 사흘 만에 다시 부딪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라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28일에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박두선 씨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1986년에 대우조선에 입사한 박 씨는 그동안 선박 생산 관리 분야에서 주로 일하다가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장을 맡았는데 박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문재익 씨와 한국해양대 동기라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인수위는 청와대를 향해서 공적 자금이 4조 원 넘게 들어간 산업은행 자회사에 알박기를 했다 이러면서 몰 염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경영난을 겪으면서 산업은행이 지분 55%를 넘게 갖고 있는데 2015년 이후 4조 2천억 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부와 산업은행의 입김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수위는 주장을 했는데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측은 예정된 인사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청와대 역시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한 인사이고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눈독 들일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상장 기업이어서 선임된 대표를 다시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지방선거 얘기로 가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로운 물결은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는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죠? 네,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합당을 제안했는데 이걸 수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 그러면서 새로운 물결과 민주당은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기득권 깨기의 첫걸음인 정치 교체를 위해 담대하게 나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서 이재명 전 대선 후보랑 후보 단일화를 한 바 있잖아요. 그래요. 그때는 합당을 하진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다른 정치 세력과의 공학적인 연대나 이합 집산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김 대표가 다당제를 비롯한 정치 교체를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제 합당을 선언하는 쪽으로 입장이 선회를 한 건데요. 예. 네, 지난 목요일에는 경기지사 출마도 공식 선언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그 범정치 교체 세력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당선이 되면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독선을 막고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의 약속을 이행하며 정치교체 실천 동력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 회견에 이어서 김 대표는 경기 지역 출마 선언 장소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을 정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곳은 서울 청계천 판잣집이 강제 철거가 되면서 김 대표가 유년 시절에 강제 이주해서 살던 천막집이 있던 곳입니다. 아하. 그래서 판잣집 출신인 김 대표가 상고와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공직에 입문한 흑수저 출신이다. 이런 점을 부각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경기도와의 인연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당을 공식을 선언한 만큼 이제 김 대표는 민주당 내 경선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벌써 견제가 시작되고 있죠? 네, 지방선거가 2달 정도 남으면서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민주당 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민주당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한 인물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안민석, 조정식 의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선 룰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당규에서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투표 50%의 국민 참여 경선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일반 국민 100% 방식의 국민 경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 내부에 기반이 없는 김 대표에게는 권리당원 투표가 포함이 되면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김 대표는 권리당원 50%, 또 국민 여론조사 50%로 뽑는 경선 룰은 바깥에서 온 사람에게는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경선 룰을 공정의 이슈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주장하는 정치 교체는 정치 기득권을 깨는 게 핵심인데 우선 민주당부터 그런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실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룰을 바꿔달라는 요구인 거냐 이렇게 재차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한 룰을 만들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다. 이러면서 수위를 좀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인사들은 뒤늦게 경기장에 입장한 선수가 룰을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요. 염태영 예비후보 측은 당원이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당원 당규에 따른 경선 룰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또 경선 룰을 두고 당내에서 기싸움을 할 시간도 없으니까 원래 룰대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안민석 의원도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을 하면서 룰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반칙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기존 룰대로 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잠시 뒤에 안민석 의원 인터뷰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 선언했어요. 네, 김동연 대표에 이어서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기도가 지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예. 유 전 의원은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이제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음을 보고드린다 이러면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유 전 의원은 대선 경선에 패배한 직후에 정계 은퇴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가까운 의원들이
유 전 의원의 출마를 강하게 권유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에게 졌던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 기반이 워낙 강했던 만큼 여기서의 승리를 위해서 유 전 의원이 나서달라 이런 주변 권유가 강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의원은 통합과 중도 보수 이미지를 앞세워서 외연을 확장하겠다 이런 전략인데 따뜻한 공동체 또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혁 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꼭 피우겠다 이러면서 진영을 넘어서 정당을 넘어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합의의 정치를 꼭 해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본격적인 경선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과 한진규 전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김성원 경기도 당위원장과 오선 출신의 정병국 전 의원도 꾸준히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맡고 있는 맡을 김은혜 의원도 초선이지만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출마가 계속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시끌시끌한 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논란 이어지고 있죠? 네, 먼저 이걸 시간 순으로 좀 짚어보면요.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이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을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이걸 거부를 했고 이 국가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서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요. 그러자 납세자연맹이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서울 행정법원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한 건데요. 지난달 10일에 법원이 한국납세자연맹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한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을 납세자연맹 측에 공개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청와대가 법원 판단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공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옷값이 국가기밀인가? 그렇다면 임기 종료 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신발 이런 걸 모두 다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면서 공격을 했는데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가 착용했던 옷이나 액세서리 브랜드와 가격을 추정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의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주장인데 청와대는 영부인의 옷은 사비로 샀거나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사용 후에 반납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생활비로 13억 4,500만 원을 사용했다라는 사실도 공개를 했는데 이 김 여사의 옷값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사비로 옷값을 부담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활비 액수까지 공개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런데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해명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인데 탁 비서관은 모든 의료와 장신구는 사비로 그리고 카드로 구매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 의료업계 관계자가 수백만 원의 한복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고 대금도 김 여사가 아닌 청와대 비서관이 건넸다. 이렇게 배치되는 증언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이 된 겁니다. 청와대는 최근 며칠간의 상황은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현금으로 지출하든 카드로 지출하든 모두 사비의 영역인데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김윤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3분 지났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와 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박다효 씨. 네, 봄볕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4월이 되니 어제 청주에서도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고요. 남부지방은 하얗게 만개한 곳도 있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3.7도로 쌀쌀하게 출발했지만 낮 동안 13도를 웃돌겠고요. 제주도 13도, 대전, 부산 15도, 강릉, 광주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 가기 좋겠는데요. 해가 지면 금방 쌀쌀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기는 며칠 더 차갑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이 4도, 광주 3도, 안동 0도, 파주와 철원은 영하 2도 등 중부와 전라 내륙, 경북 북부 내륙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 광주 17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만큼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밤 인천, 경기 남부, 충남은 미세먼지가 짙어질 수 있겠고 다음 주 목요일은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2.9도, 습도는 37%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이번 주말은 봄 나들이 행렬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평소 주말보다 교통량이 증가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도 이번 주말 이후부터는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 여의도 벚꽃길도 3년 만에 개방됩니다. 늦어진 벚꽃 시기에 맞춰서 9일에서 17일까지로 개방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서강대교 남단에서 의원회관 사거리까지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도로 위에는 나들이 행렬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입니다. 죽전휴게소에서 서울요금소 부근까지 정체고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8km 구간 천천히 갑니다. 반대 부산 쪽 상황입니다. 기흥동탄 부근에서 남사까지는 20km가량 천천히 가고요. 북천안에서 천안휴게소까지 23km가량 정체입니다. 옥산휴게소에서도 역시 더딘 흐름 이어지는데요. 3km 구간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덕소산패 부근에서 서종 부근까지 더딘 흐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매송에서 짧게 막히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반대 목포 쪽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순산터널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와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바람 부근에서 서해대교 부근까지는 20km가량 막히니까요.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는 뉴스 따라잡기.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번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가 가장 뜨거운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자, 이 시간에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연결해서 출사표도 좀 듣고요. 최근에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안녕하세요. 네, 뜨거운 경기 한복판에 서게 된 안민석 의원입니다. 내가 왜 경기도지사가 돼야 하는지 출사표 던지신다면? 경기도지사는 이제 미니 대선이고요. 이 대선은 시대 정신을 얻는 자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시대 정신은 경기도를 지키라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권이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경기도를 지킬 후보를 지금 갈망하고 있고요. 예. 유약한 선비영 후보는 이 순간 시대 정신과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수신과 같은 결기와 용기 있는 후보가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후보가 될 텐데요. 예. 즉 토끼보다 이제 호랑이를 찾는 선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민주당 도지사 후보를 찾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절 국정농단을 밝혔던 용기와 강단을 기억하는 도민들께서 윤석열 정권과 맞설 시대 정신은 안민석에게 있다고 선택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예, 토끼보다 호랑이다. 그러면 네. 당내 지금 경쟁자인 조정식 의원이나 염태영 전 시장은 토끼입니까? 다들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이제 착한 선비형의 그런 이제 그 기질을 가지신 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동연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출마 선언 경기도로 하셨죠. 예. 저는 일단 환영을 하고요. 선의 경쟁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김동연 후보님이 좀 몇 가지 공개적인 저의 질의에 오늘 제가 질의할 말씀드릴 텐데 좀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의요? 예. 그분이 좀 거짓말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거짓말이요? 언론에는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 서울과 경기를 고민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실제로 그 시간에 경기도 주소를 이전해놨고 사무실도 수원으로 고아로 다녔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요. 예.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고요. 예. 여기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김동연식의 정치개혁이라는 게 이제 다당제를 실현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해명도 없이 민주당과 합당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공개적인 좀 해명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그분의 정치 기대권을 해체한다는 것이 당원들을 무시하는 것인가. 지금 자꾸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줄이자고 내지는 없애자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이런 것이 김동연류의 정치개혁인지 여기에 대한 좀 답이 필요하고요. 예. 특히 저와 관련해서 어느 인터뷰에서 품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건 과거 국정농단 세력이 안민석을 향해서
하던 그런 어법이에요. 실제로 그분이 국정원관 세력과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가. 국정농단 세력과 싸우는 안민석은 보수에서는 품이 없는 괴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예. 국민들에게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임명권자인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등 뒤에서 총질을 하는 것이 김동연식의 품격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김동연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 대표가 제일 그 강력한 적수로 생각이 되시는지 아주 정면 승부 공격을 하시네요. 네, 저는 이제 민주당 지금 현재 출신 조정식, 염태영, 안민석 셋 중에서는 6번 연속 여론조사 부동의 1위로 나타나고 있으니까는요. 예. 아마도 이제 민주당 출신의 안민석과 비민주당 출신의 김동연 예. 이렇게 이제 이강이 싸우는 그런 이제 치열한 경선. 그러나 아름다운 경선으로 누가 지든지 간에 저는 지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맡자고 김동연 후보님께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번 대선에서도 지고 난 후기 때문에 좀 새로운 인물을 갈망하는 그런 경기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려면 김동연 후보가 그래도 좀 더 새로운 인물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물이 새롭고 또 기존의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경기도 선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대 정신은 지키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재명을 지키고 문재인을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이제 시대 정신이 반영돼 있는데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재명이 시작한 경기도를 누가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즉 누가 더 이재명다운가,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이재명과 안민석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기질을 공유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기득권에 끊임없이 저항을 해온 그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셋째는 이재명, 안민석은 한다면 한다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들이 하고 있는 생존 수영, 이거 무수한 반대를 뚫고서 했고요. 예, 지금 예. 국가 정책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그 이재명 그 고문이죠. 지금은 이제 이재명 고문이 서울시장에는 송영길, 경기지사에는 김동연 여기에 뜻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제가 확인한 거로는요. 이재명 고문은 후보 선정 과정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재명 파리를 하는 것은 이것은 구태정치고요. 가령 정성호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또 임종성 의원은 또 김영진 의원은 김남국 의원 소위 말하는 이재명 7인이라는 분들 모두 저희 정치인 동지입니다. 김정성호 의원님은 지난 20년 가까이 저와 이제 친형제를 지냈던 사이고 제가 기자회견 출마 기전에 했을 때도 안민석 소개를 한 장본인이 바로 그렇게 했죠. 예. 네, 정성호 의원이었고요. 예.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당내 이제 개혁파 의원들 철험회라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최강욱, 박주민, 김용민, 이재정, 이탄희, 김남구 이런 이제 의원님들이 제 출마 기자회견에 다들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의원들의 성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성원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고문 뜻이 김동연 후보에게 있다 이런 얘기는 다 그냥 이재명 파리일 뿐이다 이 말씀이죠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예. 상대당 얘기긴 하지만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뛰어든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구에서 가망이 없으니까 경기도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김동연 후보님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유승민 그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정치 생태계를 교란하는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대의와 명분 또 원칙과 상식에 부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연구가 없는 경기도에 와서 그동안 정치인 기반이었던 대구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공간이 사라졌고 사실 거기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완전 정치적으로는 거의 사망 선고 받은 처지에서 이제 경기도로 느닷없이 오는 것이죠. 정치 생태계를 교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현안들 몇 가지 여쭤볼 텐데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좀 잦아드나 했는데 지금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을 놓고 인수위랑 청와대가 공개 설정까지 펼치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는요.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은
그분이 30년 이상 대우조선에서 일한 분이거든요. 예, 예. 낙하산 이사는 아니죠. 예. 그리고 이 회사의 55.7%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이 지난 2월 달에 이미 후보 선정을 마쳤어요. 이것을 이제 알박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낙하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살아있는 그 임기를 아직까지 남겨두고 있는 대통령하고 이거는 뭐 전쟁을 치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당선자가 이제 뭐 점령군 행세를 해서 예. MB 사면 시켜달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와대 이전하자고 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인사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예. 분명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예. 당선자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령군 사령관 행세를 하시는 것은 예. 보기에 아주 민망하고 거북하고 예.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 사장 선임을 문제 삼는 분들의 논리는 문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 동기인 분인데 대우조선에 오래 다닌 건 맞지만 지금 대우조선 해양은 회사를 매각해야 되는 그게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사장은 재무통이나 이쪽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조선 전문가다. 따라서 이건 좀 이례적이고 잘못된 인사다라고 하는 비판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시비를 걸기 위한 핑계 불가하고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좁은 사람입니까? 한 달이 걸치면 다 사람들 인맥관계가 통하는데요. 그럼 발나라에서 사람을 구해옵니까? 예.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행태가 예. 이번 대선 결과가 깻잎 한 장도 아니고 깻잎 반장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승자는 겸손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근데 너무 지나쳐서 오만하게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네요. 알겠습니다. 또 정치권의 가장 또 시끌시끌한 그 논란거리가 지금 김정수 여사 옷값 시비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건 논두렁식의 시즌2의 서막이 아닐까. 아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일고 이게 처음에 무슨 어떤 검찰이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예. 사소한 데에서 문제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보수 언론을 통해 가지고 판이 커졌고 그것이 검찰 수사로 이어졌거든요. 예. 이게 마침 비슷한 좀 패턴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수사에 들어가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자칫하면은 논두렁식의 시즌2로 보고 이것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심정은 아주 불쾌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막판에 임기를 이제 뭐 한 달 조금 더 남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뭐 검찰의 칼을 꺼내들고 정치 보복 시작하십시오. 기획수사 하십시오. 그게 낫지요. 예.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 치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야만의 시대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윤석열 취임 이후에는 김정수 여사 옷값이 뭐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게 논두렁식의 시즌2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지금 대선 끝나고 이미 검찰이 막 열심히 수사를 재개하고 있는 게 이 산업부 압수수색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인사 개입에 대한 건데 이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삼각동맹의 한 축이 정치검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기획수사, 정치보복 여기에 이제 전문 선수들인데요. 저는 이번에 산자부 압수수색을 보면서 과연 저게 왜 저럴까? 저게 이제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2017년이죠. 당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한전 4개 자회사 사장 사퇴 압박했다는 이제 의혹이었거든요. 그겁니다. 예. 예, 그것을 2019년 직권남용으로 이제 고발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3년 동안 캐비넷에 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재수사가 되었는데 이 칼끝을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저는 그 칼끝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이게 바로 말하면 정치보복, 검찰공화국의 서막이고 정치보복의 서막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빨리 야만해지다가
오고 있다. 어쩌면 지금 이미 왔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부 장관도 이 산하기관장 빨리 퇴임시키는 이런 혐의로 재판까지 받아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산업부에 대한 그 수사도 사실 환경부에 대한 수사랑 똑같은 것이고 검찰의 논리는 3년 동안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대한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요. 예. 이게 대통령 선거 결과가 달라졌으면은 이 검찰 수사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꺼내기 시작하겠죠. 예. 그것을 두고서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만 환경부 장관이 유죄 확정된 걸 놓고 보면 산업부에 대한 수사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또 검찰의 직무유기 아닐까요? 근데 왜 하필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느냐 이거죠. 또 대선 결과가 달랐다면 수사를 안 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새 원내대표가 뽑히고 나서 문 대통령의 임기 남아있는 동안에라도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할 건 좀 해야 한다는 논리와 지금 좀 약간 숨고리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양쪽에서 부딪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식의 법 개정을 밀어붙이느냐 마느냐거든요. 여기에 대한 안 의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시간 전쟁입니다. 5월 9일이 지나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역사에서 마지막 순간이에요. 예. 그래서 결기를 가지고 시간표를 짜야 되고요. 예.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과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 이것은 촛불 국민들의 염원이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민주당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염원의 마지막 정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자고우면하지 말고 관철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언론개혁을 포함해서 검찰개혁 이것을 5월 9일까지 하지 못하면은 지방선거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예. 따라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들이 결기와 강단 있게 이제 남은 시간 실제로 4월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이 말씀이신데. 아니, 이것은 촛불 광장에서 국민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것인데 우리가 이걸 하지 못했거든요. 예. 현상적으로는 이번 대선의 패배 원인에 주된 것이 부동산 문제라고 하지만 예. 과연 우리가 촛불광장의 염원을 담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더라고 그러면은 부동산 대책도 국민들에게 많이 설득이 되고 성공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뭐 간발의 차이긴 하지만 대선에서 지지 않았느냐.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좀 조용히 서로 다투지 말고 협치를 좀 해달라는 요구인데 국회에서 이렇게 야당이 반대하는 검찰 그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지방선거에 불리해진다 이런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내 소위 말하는 항상 그 온건파들이 있어요. 과거 이제 17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처리할 때 한 3분의 1 정도의 의원들이 비슷한 논리였거든요. 이건 뭐 국민 정서에 반하는데 이걸 추진했다가는 역풍 맞는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고두고 저희들이 비판을 받았고 그 역사의 이제 죄인이 되다시피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선거 이후의 개혁 입법 이거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결기 가지고 아주 거침없이 이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쟁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지방선거에서도 더 유리해진다 이런 논리다 이 말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저희들은 그냥 무난한 패배를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고문 지방선거에 좀 조기 등판해서 직접 뭐 후보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에 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재명 고문 앞으로의 정치 행보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고문이 지방선거 100의 종군하고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할 거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지금 충분히 모아지는 것 같고요. 단 이제 여의도 입성에 관련한 시점의 문제인데 6월 보궐이 될지 2년 후에 총선이 될지 이걸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윤석열 정권의 칼 것이
선명하고 빠른 속도로 이재명을 향한다면 이재명의 여의도 입성 시기도 빨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당대표 도전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1부 여기서 잠깐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1시에 2부에 다시 옵니다.